고요한 아침 햇살이 옅게 들이운 조선시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양반 마을 풍경입니다. 녹음이 짙은 관악산 자락 아래 기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기와집은 마을 어귀 버드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김마님의 댁입니다. 김마님은 눈처럼 흰 피부에 붉은 입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후 감감무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어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마님은 홀로 텅 빈 집에서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는 늦여름이 되었습니다. 김마님은 답답한 마음에 젊은 여종 화순을 데리고 관악산 깊숙이 자리한 연주암으로 향했습니다. 연주암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오래된 암자로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마님은 연주암 약수로 목을 축이고 대웅전에 들어가 향을 피운 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 다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화순과 함께 암자를 나선 김마님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님, 오늘 연주암에 기도드리러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아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김마님은 말없이 관악산의 푸른 산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소나기람. 김마님은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 올라올 때 보니 저 언덕 너머에 작은 돌 동굴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을 듯합니다. 돌동굴. 그렇다면 어서 그리로 가자. 김마님은 화순의 손을 잡고 빗줄기를 피해 산길을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뛰어가자 언덕 아래 작은 돌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얘야. 옷이 완전히 젖어버렸구나. 그럼 마님, 옷을 벗어 말리시지요. 제가 물기를 짜드리겠사옵니다. 아니, 산속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지 않으냐? 마님, 이곳은 인적도 드문 깊은 산중인걸요. 돌 동굴 속에 누가 있겠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김마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화순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화순의 도움을 받아 치마 저고리를 벗은 김마님은 쏙쏙 바지 차림으로 동굴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화순은 김마님의 옷을 받아 물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웬 젊은 나무꾼이 도끼를 든 채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마님의 벗은 몸을 보고 깜짝 놀라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김마님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순에게서 옷을 빼앗아 황급히 몸을 가렸습니다. 나무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갑자기 불쑥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것이오. 김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나무꾼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 급히 들어왔을 뿐입니다. 동굴 속에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어찌 남의 알몸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소?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마님께서 억울하시면 저도 옷을 벗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꾼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입고 있던 도포를 훌렁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속 바지 차림으로 젖은 옷에 물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여기 여자들만 있는데 어디서 옷을 함부로 벗는 것이오. 이제 와서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소.
서로 알몸을 다 봤으니 이제 피차일반 아니겠소. 김마님과 화수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황당한 표정으로 나무꾼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마침 밖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웬 늙은 스님이 목탁을 든 채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미타불.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구려. 이곳에 벌써 여러분들이 와 계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스님. 스님도 비를 쫄딱 맞으셨군요. 감기라도 드실라. 찔버서 물기를 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마님은 스님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 어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체온으로 옷이 마를 것이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옷이 마르겠습니까? 스님도 어서 옷을 벗어 물기를 짜시지요. 아니, 여인들 앞에서 어찌 옷을 벗는단 말이오. 먼저 옷을 벗어 물기를 짠 것은 저 나무꾼이 아니오? 아니, 스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저희가 언제 스님 앞에서 옷을 벗었다고 그러십니까? 옷을 벗어 물기를 짜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들어와 놓고. 김마님은 발끈하며 스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돌동굴 안에는 김마님과 화순, 나무꾼, 그리고 스님까지 4사람이 함께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화순의 눈에 스님이 어딘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스님은 남자가 아닌 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도무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 시커먼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도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흐흐, 이런 곳에서 손님들을 다 만나다니. 오늘 운수가 아주 좋은 날이구먼. 스님의 촌놈,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 둘이라. 조합은 좀 안 맞지만 어쨌든 반갑구먼 그래. 이 집 여인들은 둘 다 내 마음에 쏙 드는구먼. 어디 보자. 어느 년부터 탐해볼까. 도적 두목은 음흉하게 웃으며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적 두목은 김마님의 팔을 잡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까, 김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아미타불. 살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죄악입니다. 어찌 연약한 여인을 겁탈하려 하는 것이오. 천벌을 받을 것이오. 이 땡중이 입은 살아가지고 어디서 시끄럽게 나불대는 것이냐. 어디 한번 혼쭐이 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여봐라. 저 땡중의 입을 닥치게 만들어 놓아라. 도적 두목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적 하나가 스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가격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보자 하니 해도 너무하는구먼. 좋게 말할 때 그 여인의 손을 놓고 조용히 동굴에서 나가거라. 이놈도 입이 함부로 놀리는구먼. 여봐라. 저놈의 입도 닥치게 만들어 놓아라. 도적 두목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도적이 나무꾼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재빠르게 도적의 팔을 잡아 비틀어 동굴 밖으로 내동댕이쳐 버렸습니다. 도적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괴물 같은 놈이 다 있어. 여봐라. 모두 달려들어 저놈의 팔다리를 아예 부러뜨려 놓아라. 도적 두목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도적들이 일제히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도적들을 하나씩 붙잡아 번쩍 들어 동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물레방아처럼 도적들을 빙빙 돌려 던져버리는 모습의 도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뭐 이런 괴물 같은 놈이 다 있어. 도적 두목은 김마님을 잡았던 손을 놓고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도적 두목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허리춤을 잡아 번쩍 들어 동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밖으로 나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도적들을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도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절뚝거리고 도망쳤습니다.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쓰러져 있는 스님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스님? 아미타불. 괜찮소. 허나 나보다 저 여인들이 더 놀랐을 듯하오. 스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김마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습니까? 조금 놀라긴 했지만 이제 괜찮소.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피하게 되어 정말 고맙소. 그런데 어찌 그리 힘이 장사이시오? 김마님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소. 나무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힘이 장사이신 것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오. 괜찮으시다면 비가 그치거든 댁까지 바래다 주실 수 있겠소? 아까 그 도적들을 또 만날까 무섭소. 김마님은 나무꾼에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돌아가면 되니 그리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네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달이 떠올라 산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스님, 조심히 가십시오. 저희는 나무꾼과 함께 산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김마님이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름 석찬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돌이라고 합니다. 나무꾼은 수줍게 이름을 밝혔습니다. 목도리 씨,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김마님이라고 불러주시오. 김마님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마님 이름 꼭 기억하겠소. 목도리는 김마님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과 헤어진 세 사람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에 젖은 돌길이 미끄러웠는지 김마님이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야. 김마님은 아픔에 신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화순이 달려와 김마님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를 찌은 부위가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꼬리뼈를 찧었는지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요. 우선 제게 업히시지요, 마님. 화순은 낑낑대며 김마님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화순도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화순도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쿠, 저런. 어디 다치지 않았느냐? 목도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다리를 크게 다친 것 같사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화순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마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소. 어디 한번 봅시다. 목도리는 화순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친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저런. 두 분 다 의원부터 찾아가 봐야겠소. 그러니 제 등에 두 분 다 업히시지요. 아니, 남녀유별인데 어찌 총각 등에 업힌단 말이오. 김마님은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싫으시면 이곳에 그냥 계시던지요. 저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목도리는 짐짓 엄포를 놓았습니다. 업혀주세요, 총각. 어쩔 수 없사옵니다. 목도리가 가버린다는 말에 화순은 다급해졌습니다. 결국 화순이 먼저 목도리 등에 업히고 김마님은 화순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런데 업히는 순간 목도리의 큼지막한 손이 김마님의 엉덩이를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김마님은 깜짝 놀랐지만 업혀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에게도 엉덩이를 잡혀본 적이 없던 김마님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질의 늠름한 체격, 도적들을 순식간에 때려눕히던 용맹함, 그리고 지금 자신의 엉덩이를 잡고 있는 따뜻한 손길까지. 목도리는 참으로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그런 목도리의 손길에 김마님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런 묘한 감정은 김마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순 또한 목도리의 등에 처음 엎혀보는 경험에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낯선 남자의 등에 엎이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싫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마님과 화순은 목도리의 등에 엎여 서로 묘한 감정을 느끼며 김마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관악산 산길은 멀고 험했지만 목도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의 넓은 등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마치 자신들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마님 댁 대문 앞에 무사히 도착한 목도리는 두 사람을 마루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의원 댁에 들러 의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를 업고 오느라 이렇게 고생했는데 며칠 우리 집에 머물면서 푹 쉬다 가면 안 되겠소? 김마님은 목도리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요, 총각. 덕분에 도적들한테 험한 꼴도 면하게 되었는데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순도 옆에서 애원했습니다. 목도리는 꼼짝 못하게 된 두 여인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며칠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불러 김마님과 화순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김마님은 안방에서, 화순은 여종방에서 각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원이 돌아가자 목도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불을 지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꼼짝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목도리가 직접 밥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도리는 밥상 2개를 차려 김마님 방과 화순 방에 각각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니, 총각이 직접 밥까지 지어온 것이요? 김마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두 분 다 꼼짝 못하시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도리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의 자상함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서 이런 자상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총각, 어쩌면 이렇게 자상한 것이요? 도적들을 때려잡은 그 손으로 이렇게 손수밥까지 지어 오다니. 내가 오늘 복이 터졌나 보오. 목도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화순방에도 밥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어서 드시고 빨리 기운 내십시오. 목도리 총각 때문에 제가 다 호강을 하는구려. 호호. 화순 또한 목도리의 자상함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사내 중에 사내인 목도리가 손수밥까지 지어다 주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혹시 총각은 혼인은 했소? 그것은 왜 물으시는 것이요? 아, 그야 궁금하니까 묻는 것 아니겠소? 모름지기 남자라면 혼인을 해야 할 텐데. 산에서 나무나 하는 저에게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평생 혼자 살아야지요. 그럼 산에서 계속 살 생각이시오? 다른 할 줄 아는 것은 없으시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님께 잘 말씀드려 볼 테니 이 집에서 일해볼 생각은 있으시오? 마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왜 쓰시겠습니까? 농사일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 마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못할 것도 없소만. 호호, 알겠소. 제가 한번 잘 말씀드려 보겠소? 그런데 다친 다리가 너무 쑤시고 아파서 그러는데 살살 좀 문질러주면 안 되겠소? 그럼 어디 다리를 이리 내보시오. 목도리는 순순히 화순의 부탁에 응했습니다. 목도리는 화순의 아픈 허벅지를 살살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화순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도리 총각, 저는 총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잘 한번 해봅시다. 한참 동안 다리를 문질러주자 화수는 지긋한 표정으로 목도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잘 해보자는 화순의 말에 목도리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호라비로 늙어 죽을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제가 무엇이 좋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천한 나무꾼일 뿐입니다. 목도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꼭 가진 것이 많아야 좋은 것인가요?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알콩달콩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참된 행복이 아니겠어요? 화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도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목도리는 그럼 이만 쉬십시오 하고 밥상을 들고 얼른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은 다 드셨습니까? 많이. 목도리는 김마님에게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소? 김마님은 밥상을 화순에게 건네주고 목도리를 불렀습니다. 목도리 총각, 잠시만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보시오. 김마님의 말에 목도리는 김마님 곁에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많이. 총각은 올해 나이가 몇이요? 딱 20살입니다. 그렇구려. 그럼 나하고 2살 차이밖에 나질 않는구려. 내 비록 남편은 있으나 과부나 다름없이 지낸 지 오래되었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목도리 총각, 오늘 밤 내 곁을 지켜주면 안 되겠소? 김마님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아니, 곁을 지켜달라니요. 밤중에 혹시 도깨비라도 나타나는 것입니까? 목도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나도 여자란 말이오. 김마님은 목도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김마님은 갑자기 목도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소피가 목도리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목도리는 얼른 밥상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람. 내 평생의 여자가 한꺼번에 2명씩이나 달라붙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목도리는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생시였습니다. 목도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김마님과 화순이 먹은 밥상을 치우고 사랑방으로 돌아온 목도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며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목도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불을 지펴 아침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이 완성되자 점심상까지 미리 준비해 김마님과 화순방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상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들고 김마님 방에 들어갔을 때 김마님이 밥숟갈을 뜨지 않은 채 울먹이며 목도리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목도리 총각, 이제 나는 총각 없이는 안 될 것 같소. 내 마음은 온통 총각에게 가 있소. 총각이 눈앞에 없으면 보고 싶고 언제 찾아올까 자꾸만 기다려지는데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가는 것을 나도 어찌할 수가 없소. 그러니 오늘 밤은 총각이 내 방에서 묵어주면 안 될까? 김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음 약한 목도리는 김마님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우십시오. 마님. 정말이요? 오늘 밤 내게 와줄 것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목도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목도리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도리는 화순방에도 밥상을 챙겨주었습니다. 목도리 총각,
어젯밤 총각은 제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총각 생각하느라 한숨도 못 잤는데, 저는 머리만 닿으면 잠이 들다 보니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라면 아무래도 상관은 없어요. 허나 이제부터 총각은 제 생각만 해야 하오. 총각에게 여자는 저뿐이에요. 알겠죠? 화수는 질투심을 드러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님이 주무시거든 제 방으로 좀 와보시오. 아니, 한밤중에 왜 오라 하시는 것이오? 아, 그야 할 일이 있으니 오라 하는 것 아니겠소? 화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 약한 목도리는 못 간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 일인지는 몰라도 일단 알겠습니다. 목도리는 밥상을 들고 얼른 방을 나왔습니다. 사랑방으로 돌아온 목도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람. 어찌 한밤중에 다들 방으로 나를 오라는 것이냐 말이오. 김마님과 화순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한 목도리는 오늘 밤 누구 방으로 가야 할지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참 난감하게 되었군. 마님 방으로 들어가면 화순이가 서운해할 것이고, 그렇다고 마님과의 약속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참으로 난감하다. 뭐, 어쨌든 약속은 했으니 일단 지켜야 하는 게 도리인 게지. 그리하여 목도리는 밤이 깊어지자 떨리는 마음으로 김마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요, 총각.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마님은 반갑게 맞이하며 목도리를 불렀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줘요. 목도리는 김마님 곁에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나 좀 일으켜 세워줘요. 김마님은 목도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의 등을 받치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마님이 일어서자마자 목도리의 품에 덥석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마님의 손은 거침없이 목도리의 도포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목도리는 심장이 쿵쾅거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새 김마님의 손은 목도리의 바지춤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의 그것을 여자에게 잡혀본 목도리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목도리는 벌떡 일어나 바지춤을 붙들고 방 밖으로 냅다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예. 어딜 가는 것이야. 그러고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되느냐 말이오. 김마님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목도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사랑채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한 목도리는 대문 밖까지 뛰쳐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목도리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목도리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마님께 너무 심하게 굴었나?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덤벼드시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목도리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헌데 아직 화순과의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화순이도 나에게 덤벼드는 것은 아니겠지? 내가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먼. 목도리는 다시 심호흡을 크게 하고 화순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순의 방문을 살짝 열자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화순아, 나 왔소. 목도리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목도리 총각, 어서 이리 와요. 어둠 속에서 화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도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목도리가 다가가자 화순은 이불 속에서 손을 내밀어 목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도리 총각,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화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간절했습니다. 목도리는 화순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화순은 김마님처럼 갑작스럽게 덤벼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목도리는 화순의 손을 잡고 조용히 화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목도리 총각, 오늘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말이에요. 화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도리는 조금 의아했지만 화순의 부탁대로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곰을 만났던 이야기, 멧돼지와 싸웠던 이야기, 산 짐승들과 정을 나누었던 이야기 등 목도리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화수는 목도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목도리와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목도리는 화순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마님에게서 느꼈던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수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목도리 총각, 이제 그만 자요. 내일 또 이야기해줘요. 밤이 깊어지자 화수는 하품을 하며 목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목도리는 화순의 말에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화순 역시 목도리의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요한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엌으로 가보니 화순이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움직여도 괜찮은 것이오. 목도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 통증은 있어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도리 총각, 이리 와서 제게 잠시만 안겨봐요. 어젯밤 총각이 보고 싶어서 한숨도 못 잤어요. 화수는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목도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걱정했습니다. 마님은 부엌에는 잘 안 들어오셔요. 그러니 어서 날 좀 안아줘봐요. 화순은 목도리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화순의 성화에 마음 약한 목도리는 화순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화순은 목도리를 힘주어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목도리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되었지요. 목도리는 어색하게 물으며 화순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밖으로 주랭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호호, 저리 덩치 큰 사내가 이리도 귀엽다니. 호호, 역시 목도리 총각은 때 묻지 않은 아주 순수한 총각이로구나. 호호. 화수는 목도리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수는 김마님의 밥상을 준비한 후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어서 일어나서 진지 드세요. 마님은 아픈 곳이 좀 어떠신가요? 화수는 김마님의 밥상을 준비한 후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나도 내일쯤이면 걸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이만하길 참말로 다행이어요, 화순아. 그리고 화순아, 잠시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김마님은 화순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마님은 화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기에 그러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다름이 아니라 나무꾼 목도리 말이에요. 마님이 보시기에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화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긴 하다한다.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무척 성실해 보이더구나. 그렇지요, 마님. 마님께서도 그리 보이시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목도리를 일꾼으로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괜찮을 듯하구나. 상구와 범위가 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머슴이 하나 있었으면 했단다. 그럼 마님, 제가 목도리를 불러올 테니 마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김마님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난 화수는 얼른 달려가 목도리를 불러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많이? 목도리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불렀느니라. 화순이 말로는 내가 무척 일을 잘할 것 같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묻는 것인데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은 있느냐? 김마님은 목도리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산에서 나무만 하던 자신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님께서 하라 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해 보거라. 잘 부탁한다. 잘하셨습니다. 마님. 틀림없이 목도리는 마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화수는 옆에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꾼 목도리는 나무를 하는 일을 청산하고 김마님 댁에서 여종 화순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밭은 모두 소작을 주어 농사일은 없으니 마당 쓸고 장작을 패는 등 집안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집에 살게 된 목도리를 보면서 김마님과 화수는 각자 다른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의 늠름한 모습과 순수한 마음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고 화순 역시 목도리의 자상함과 듬직함에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김마님도 이제 밖으로 나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마님과 화순은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화순이 빨래터에 빨래하러 가고 없을 때 김마님이 목도리를 불렀습니다. 목도리야, 목도리. 목도리는 마님의 부름에 김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목도라. 그동안 치료하느라 목욕을 못했더니 몸이 찌뿌둥하구나. 그러니 내 방에 목욕물 좀 데워 오너라. 김마님은 목도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도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물이 데워지자 물통에 담아 김마님 방 욕조에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모두 채워 놓았습니다. 오, 그래. 수고했구나. 헌데 목도라, 내 등 좀 밀어주면 안 될까? 김마님은 더욱 앙큼한 눈빛으로 목도리를 바라보며 부탁했습니다. 등을 밀어달라는 말에 목도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등을 밀어달라는 부탁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상해보니 마님의 하얀 속살을 손으로 만져야 한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인 마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목도리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욕조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김마님은 옷을 벗고 욕조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어깨와 등이 물 위로 드러났습니다. 목도리는 수건에 비누를 묻혀 마님의 등을 살살 밀기 시작했습니다. 매끄러운 피부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목도리는 더욱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떠시오, 목도라. 시원하오. 예, 마님. 시원하시지요? 목도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원하구나. 역시 목도리는 손재주도 좋구나. 김마님은 기분 좋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도리는 더욱 열심히 마님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님이 몸을 돌려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김마님의 눈은 물기에 젖어 더욱 촉촉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목도라, 이리 좀 더 가까이 와 보거라. 김마님은 목도리를 불렀습니다. 목도리는 마님의 부름에 얼굴을 붉히며 마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마님은 갑자기 물속에서 손을 뻗어 목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도리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마님. 맙소사. 목도리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님은 목도리의 손을 더욱 힘껏 잡았습니다. 목도라, 나는 내가 좋다. 내 곁에 있고 싶다. 김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목도리에게 고백했습니다. 목도라,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내가 없으면 나는 외로워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김마님은 계속해서 목도리에게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화순이 빨래 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수는 부엌에서 김마님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수는 욕조 안에 있는 김마님과 욕조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목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김마님이 목도리에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수는 소리쳤습니다. 김마님은 깜짝 놀라 목도리에 손을 놓고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도리 역시 화순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순은 김마님에게 달려가 수건으로 마님의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목도리 총각. 당신 지금 마님께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화순아.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등을 밀어달라고 하셔서 등만 밀어드렸을 뿐입니다. 목도리는 억울한 듯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화순아, 오해야. 목도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목도리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내가 목도리의 손을 잡은 것이다. 김마님은 화순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목도리 총각,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총각을 좋아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화순은 김마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화순은 눈을 부릅뜨고 목도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화순의 단호한 태도에 목도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도리는 고개를 숙이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돌아가 짐을 챙겨 김마님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김마님은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도리를 불렀지만 목도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도리는 다시 나무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도 재미가 없었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김마님과 화순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목도리는 며칠 동안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술에 취하면 괴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더욱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도리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김마님과 화순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목도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목도리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김마님 댁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목도리는 깨끗하게 세수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김마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목도리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화순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화순은 목도리를 보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마님은 2번 다시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화순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마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목도리는 화순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화순은 목도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화순은 목도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김마님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도리는 김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의 사과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님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목도리는 더욱 성실하게 마님 댁에서 일했습니다.
김마님과 화순 역시 목도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김마님과 목도리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과 화순, 두 여인의 사랑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요한 아침 햇살이 옅게 들이운 조선시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양반 마을 풍경입니다. 녹음이 짙은 관악산 자락 아래 기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기와집은 마을 어귀 버드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김마님의 댁입니다. 김마님은 눈처럼 흰 피부에 붉은 입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후 감감무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어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마님은 홀로 텅 빈 집에서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는 늦여름이 되었습니다. 김마님은 답답한 마음에 젊은 여종 화순을 데리고 관악산 깊숙이 자리한 연주함으로 향했습니다. 연주함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오래된 남자로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마님은 연주함 약수로 목을 축이고 대웅전에 들어가 향을 피운 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 다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화순과 함께 암자를 나선 김마님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님, 오늘 연주함에 기도드리러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아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김마님은 말없이 관악산의 푸른 산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소나기람. 김마님은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 올라올 때 보니 저 언덕 너머에 작은 돌 동굴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을 듯합니다. 돌동굴. 그렇다면 어서 그리로 가자. 김마님은 화순의 손을 잡고 빗줄기를 피해 산길을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뛰어가자 언덕 아래 작은 돌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얘야. 옷이 완전히 젖어버렸구나. 그럼 마님, 옷을 벗어 말리시지요. 제가 물기를 짜드리겠사옵니다. 아니, 산속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지 않으냐? 마님, 이곳은 인적도 드문 깊은 산중인걸요. 돌 동굴 속에 누가 있겠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김마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화순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화순의 도움을 받아 치마 저고리를 벗은 김마님은 쏙쏙 빠지 차림으로 동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화순은 김마님의 옷을 받아 물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웬 젊은 나무꾼이 도끼를 든 채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마님의 벗은 몸을 보고 깜짝 놀라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김마님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순에게서 옷을 빼앗아 황급히 몸을 가렸습니다. 나무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갑자기 불쑥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것이오. 김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나무꾼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 급히 들어왔을 뿐입니다. 동굴 속에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어찌 남의 알몸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소.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마님께서 억울하시면 저도 옷을 벗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꾼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입고 있던 도포를 훌렁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속 바지 차림으로 젖은 옷에 물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여기 여자들만 있는데 어디서 옷을 함부로 벗는 것이오. 이제 와서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소. 서로 알몸을 다 봤으니 이제 피차일반 아니겠소. 김마님과 화수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황당한 표정으로 나무꾼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마침 밖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웬 늙은 스님이 목탁을 든 채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미타불.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구려. 이곳에 벌써 여러분들이 와 계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스님. 스님도 비를 쫄딱 맞으셨군요. 감기라도 드실라. 찔버서 물기를 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마님은 스님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 어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체온으로 옷이 마를 것이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옷이 마르겠습니까? 스님도 어서 옷을 벗어 물기를 짜시지요. 아니, 여인들 앞에서 어찌 옷을 벗는단 말이오. 먼저 옷을 벗어 물기를 짠 것은 저 나무꾼이 아니오? 아니, 스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저희가 언제 스님 앞에서 옷을 벗었다고 그러십니까? 옷을 벗어 물기를 짜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들어와 놓고. 김마님은 발끈하며 스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돌동굴 안에는 김마님과 화순, 나무꾼, 그리고 스님까지 4사람이 함께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화순의 눈에 스님이 어딘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스님은 남자가 아닌 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도무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 시커먼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도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흐흐, 이런 곳에서 손님들을 다 만나다니. 오늘 운수가 아주 좋은 날이구먼. 스님의 촌놈,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 둘이라. 조합은 좀 안 맞지만 어쨌든 반갑구먼 그래. 이 집 여인들은 둘 다 내 마음에 쏙 드는구먼. 어디 보자. 어느 년부터 탐해볼까. 도적 두목은 음흉하게 웃으며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적 두목은 김마님의 팔을 잡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까, 김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아미타불. 살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죄악입니다. 어찌 연약한 여인을 겁탈하려 하는 것이오. 천벌을 받을 것이오. 이 땡중이 입은 살아가지고 어디서 시끄럽게 나불대는 것이냐. 어디 한번 혼쭐이 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여봐라. 저 땡중의 입을 닥치게 만들어 놓아라. 도적 두목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적 하나가 스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가격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보자 하니 해도 너무하는구먼. 좋게 말할 때 그 여인의 손을 놓고 조용히 동굴에서 나가거라. 이놈도 입이 함부로 놀리는구먼. 여봐라. 저놈의 입도 닥치게 만들어 놓아라. 도적 두목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도적이 나무꾼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재빠르게 도적의 팔을 잡아 비틀어 동굴 밖으로 내동댕이쳐 버렸습니다. 도적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괴물 같은 놈이 다 있어. 여봐라. 모두 달려들어 저놈의 팔다리를 아예 부러뜨려 놓아라. 도적 두목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도적들이 일제히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도적들을 하나씩 붙잡아 번쩍 들어 동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물레방아처럼 도적들을 빙빙 돌려 던져버리는 모습의 도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뭐 이런 괴물 같은 놈이 다 있어. 도적 두목은 김마님을 잡았던 손을 놓고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도적 두목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허리춤을 잡아 번쩍 들어 동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밖으로 나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도적들을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도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절뚝거리고 도망쳤습니다.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쓰러져 있는 스님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스님? 아미타불. 괜찮소. 허나 나보다 저 여인들이 더 놀랐을 듯하오. 스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김마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습니까? 조금 놀라긴 했지만 이제 괜찮소.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피하게 되어 정말 고맙소. 그런데 어찌 그리 힘이 장사이시오? 김마님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소. 나무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힘이 장사이신 것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오. 괜찮으시다면 비가 그치거든 댁까지 바래다 주실 수 있겠소? 아까 그 도적들을 또 만날까 무섭소. 김마님은 나무꾼에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돌아가면 되니 그리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네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달이 떠올라 산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스님, 조심히 가십시오. 저희는 나무꾼과 함께 산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김마님이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름 석찬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돌이라고 합니다. 나무꾼은 수줍게 이름을 밝혔습니다. 목도리 씨,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김마님이라고 불러주시오. 김마님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마님 이름 꼭 기억하겠소. 목도리는 김마님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과 헤어진 세 사람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에 젖은 돌길이 미끄러웠는지 김마님이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야. 김마님은 아픔에 신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화순이 달려와 김마님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를 찧은 부위가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꼬리뼈를 찧었는지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요. 우선 제게 업히시지요, 마님. 화순은 낑낑대며 김마님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화순도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화순도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쿠, 저런. 어디 다치지 않았느냐? 목도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다리를 크게 다친 것 같사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화순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마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소. 어디 한번 봅시다. 목도리는 화순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친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저런. 두 분 다 의원부터 찾아가 봐야겠소. 그러니 제 등에 두 분 다 업히시지요. 아니, 남녀유별인데 어찌 총각 등에 업힌단 말이오. 김마님은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싫으시면 이곳에 그냥 계시던지요. 저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목도리는 짐짓 엄포를 놓았습니다. 업혀주세요, 총각. 어쩔 수 없사옵니다.
목도리가 가버린다는 말에 화순은 다급해졌습니다. 결국 화순이 먼저 목도리 등에 엎이고 김마님은 화순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런데 엎이는 순간 목도리의 큼지막한 손이 김마님의 엉덩이를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김마님은 깜짝 놀랐지만 엎여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에게도 엉덩이를 잡혀본 적이 없던 김마님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질의 늠름한 체격, 도적들을 순식간에 때려눕히던 용맹함, 그리고 지금 자신의 엉덩이를 잡고 있는 따뜻한 손길까지. 목도리는 참으로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그런 목도리의 손길에 김마님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런 묘한 감정은 김마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순 또한 목도리의 등에 처음 엎여보는 경험에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낯선 남자의 등에 엎이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싫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마님과 화순은 목도리의 등에 엎여 서로 묘한 감정을 느끼며 김마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관악산 산길은 멀고 험했지만 목도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의 넓은 등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마치 자신들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마님 댁 대문 앞에 무사히 도착한 목도리는 두 사람을 마루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의원 댁에 들러 의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를 업고 오느라 이렇게 고생했는데 며칠 우리 집에 머물면서 푹 쉬다 가면 안 되겠소? 김마님은 목도리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요, 총각. 덕분에 도적들한테 험한 꼴도 면하게 되었는데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순도 옆에서 애원했습니다. 목도리는 꼼짝 못하게 된 두 여인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며칠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불러 김마님과 화순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김마님은 안방에서, 화순은 여종방에서 각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원이 돌아가자 목도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불을 지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꼼짝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목도리가 직접 밥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도리는 밥상 2개를 차려 김마님 방과 화순 방에 각각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니, 총각이 직접 밥까지 지어온 것이오? 김마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두 분 다 꼼짝 못하시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도리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의 자상함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서 이런 자상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총각, 어쩌면 이렇게 자상한 것이오? 도적들을 때려잡은 그 손으로 이렇게 손수밥까지 지어 오다니. 내가 오늘 복이 터졌나 보오. 목도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화순방에도 밥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어서 드시고 빨리 기운 내십시오. 목도리 총각 때문에 제가 다 호강을 하는구려. 호호. 화순 또한 목도리의 자상함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사내 중에 사내인 목도리가 손수밥까지 지어다 주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혹시 총각은 혼인은 했소? 그것은 왜 물으시는 것이오? 아, 그야 궁금하니까 묻는 것 아니겠소? 모름지기 남자라면 혼인을 해야 할 텐데. 산에서 나무나 하는 저에게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평생 혼자 살아야지요. 그럼 산에서 계속 살 생각이시오? 다른 할 줄 아는 것은 없으시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님께 잘 말씀드려 볼 테니 이 집에서 일해볼 생각은 있으시오? 마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왜 쓰시겠습니까? 농사일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 마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못할 것도 없소만. 호호, 알겠소. 제가 한번 잘 말씀드려 보겠소? 그런데 다친 다리가 너무 쑤시고 아파서 그러는데
살살 좀 문질러주면 안 되겠소? 그럼 어디, 다리를 이리 내보시오. 목도리는 순순히 화순의 부탁에 응했습니다. 목도리는 화순의 아픈 허벅지를 살살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화순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도리 총각, 저는 총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잘 한번 해봅시다. 한참 동안 다리를 문질러 주자 화순은 지긋한 표정으로 목도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잘 해보자는 화순의 말에 목도리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호라비로 늙어 죽을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제가 무엇이 좋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천한 나무꾼일 뿐입니다. 목도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꼭 가진 것이 많아야 좋은 것인가요?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알콩달콩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참된 행복이 아니겠어요? 화순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도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목도리는 그럼 이만 쉬십시오 하고 밥상을 들고 얼른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은 다 드셨습니까? 많이. 목도리는 김마님에게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소? 김마님은 밥상을 화순에게 건네주고 목도리를 불렀습니다. 목도리 총각, 잠시만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보시오. 김마님의 말에 목도리는 김마님 곁에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많이. 총각은 올해 나이가 몇이요? 딱 20살입니다. 그렇구려. 그럼 나하고 2살 차이밖에 나질 않는구려. 내 비록 남편은 있으나 과부나 다름없이 지낸 지 오래되었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목도리 총각, 오늘 밤 내 곁을 지켜주면 안 되겠소? 김마님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아니, 곁을 지켜달라니요. 밤중에 혹시 도깨비라도 나타나는 것입니까? 목도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나도 여자란 말이오. 김마님은 목도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김마님은 갑자기 목도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소피가 목도리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목도리는 얼른 밥상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람. 내 평생의 여자가 한꺼번에 2명씩이나 달라붙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목도리는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생시였습니다. 목도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김마님과 화순이 먹은 밥상을 치우고 사랑방으로 돌아온 목도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며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목도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불을 지펴 아침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이 완성되자 점심상까지 미리 준비해 김마님과 화순방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상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들고 김마님 방에 들어갔을 때 김마님이 밥숟갈을 뜨지 않은 채 울먹이며 목도리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목도리 총각, 이제 나는 총각 없이는 안 될 것 같소. 내 마음은 온통 총각에게 가 있소. 총각이 눈앞에 없으면 보고 싶고 언제 찾아올까 자꾸만 기다려지는데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가는 것을 나도 어찌할 수가 없소. 그러니 오늘 밤은 총각이 내 방에서 묵어주면 안 될까? 김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음 약한 목도리는 김마님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우십시오. 마님.
정말이요? 오늘 밤 내게 와줄 것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목도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목도리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도리는 화순방에도 밥상을 챙겨주었습니다. 목도리 총각, 어젯밤 총각은 제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총각 생각하느라 한숨도 못 잤는데, 저는 머리만 닿으면 잠이 들다 보니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라면 아무래도 상관은 없어요. 허나 이제부터 총각은 제 생각만 해야 하오. 총각에게 여자는 저뿐이에요. 알겠죠? 화수는 질투심을 드러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님이 주무시거든 제 방으로 좀 와보시오. 아니, 한밤중에 왜 오라 하시는 것이오? 아, 그야 할 일이 있으니 오라 하는 것 아니겠소? 화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 약한 목도리는 못 간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 일인지는 몰라도 일단 알겠습니다. 목도리는 밥상을 들고 얼른 방을 나왔습니다. 사랑방으로 돌아온 목도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람. 어찌 한밤중에 다들 방으로 나를 오라는 것이냐 말이오. 김마님과 화순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한 목도리는 오늘 밤 누구 방으로 가야 할지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참 난감하게 되었군. 마님 방으로 들어가면 화순이가 서운해할 것이고, 그렇다고 마님과의 약속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참으로 난감하다. 뭐, 어쨌든 약속은 했으니 일단 지켜야 하는 게 도리인 게지. 그리하여 목도리는 밤이 깊어지자 떨리는 마음으로 김마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요, 총각.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마님은 반갑게 맞이하며 목도리를 불렀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줘요. 목도리는 김마님 곁에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나 좀 일으켜 세워줘요. 김마님은 목도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의 등을 받치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마님이 일어서자마자 목도리의 품에 덥석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마님의 손은 거침없이 목도리의 도포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목도리는 심장이 쿵쾅거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새 김마님의 손은 목도리의 바지춤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의 그것을 여자에게 잡혀본 목도리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목도리는 벌떡 일어나 바지춤을 붙들고 방 밖으로 냅다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예. 어딜 가는 것이야. 그러고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되느냐 말이오. 김마님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목도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사랑채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한 목도리는 대문 밖까지 뛰쳐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목도리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목도리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마님께 너무 심하게 굴었나?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덤벼드시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목도리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헌데 아직 화순과의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화순이도 나에게 덤벼드는 것은 아니겠지? 내가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먼. 목도리는 다시 심호흡을 크게 하고 화순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순의 방문을 살짝 열자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화순아, 나 왔소. 목도리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목도리 총각, 어서 이리 와요. 어둠 속에서 화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도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목도리가 다가가자 화순은 이불 속에서 손을 내밀어 목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도리 총각,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화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간절했습니다. 목도리는 화순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화순은 김마님처럼 갑작스럽게 덤벼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목도리는 화순의 손을 잡고 조용히 화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목도리 총각, 오늘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말이에요. 화순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도리는 조금 의아했지만 화순의 부탁대로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곰을 만났던 이야기, 멧돼지와 싸웠던 이야기, 산 짐승들과 정을 나누었던 이야기 등 목도리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화순은 목도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목도리와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목도리는 화순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마님에게서 느꼈던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순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목도리 총각, 이제 그만 자요. 내일 또 이야기해줘요. 밤이 깊어지자 화순은 하품을 하며 목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목도리는 화순의 말에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화순 역시 목도리의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요한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엌으로 가보니 화순이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움직여도 괜찮은 것이오. 목도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 통증은 있어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도리 총각, 이리 와서 제게 잠시만 안겨봐요. 어젯밤 총각이 보고 싶어서 한숨도 못 잤어요. 화순은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목도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걱정했습니다. 마님은 부엌에는 잘 안 들어오셔요. 그러니 어서 날 좀 안아줘봐요. 화순은 목도리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화순의 성화에 마음 약한 목도리는 화순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화순은 목도리를 힘주어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목도리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되었지요. 목도리는 어색하게 물으며 화순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밖으로 주랭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호호, 저리 덩치 큰 사내가 이리도 귀엽다니. 호호, 역시 목도리 총각은 때 묻지 않은 아주 순수한 총각이로구나. 호호. 화순은 목도리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순은 김마님의 밥상을 준비한 후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어서 일어나서 진지 드세요. 마님은 아픈 곳이 좀 어떠신가요? 화순은 김마님의 밥상을 준비한 후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나도 내일쯤이면 걸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이만하길 참말로 다행이어요, 화순아. 그리고 화순아, 잠시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김마님은 화순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마님은 화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기에 그러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다름이 아니라 나무꾼 목도리 말이에요. 마님이 보시기에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화순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긴 하다한다.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무척 성실해 보이더구나. 그렇지요, 마님. 마님께서도 그리 보이시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목도리를 일꾼으로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괜찮을 듯하구나. 상구와 범위가 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머슴이 하나 있었으면 했단다. 그럼 마님, 제가 목도리를 불러올 테니 마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김마님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난 화순은 얼른 달려가 목도리를 불러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많이 목도리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불렀느니라. 화순이 말로는 내가 무척 일을 잘할 것 같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묻는 것인데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은 있느냐? 김마님은 목도리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산에서 나무만 하던 자신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님께서 하라 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해보거라. 잘 부탁한다. 잘하셨습니다. 마님. 틀림없이 목도리는 마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화수는 옆에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꾼 목도리는 나무를 하는 일을 청산하고 김마님 댁에서 여종 화순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밭은 모두 소작을 주어 농사일은 없으니 마당 쓸고 장작을 패는 등 집안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집에 살게 된 목도리를 보면서 김마님과 화수는 각자 다른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의 늠름한 모습과 순수한 마음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고 화순 역시 목도리의 자상함과 듬직함에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김마님도 이제 밖으로 나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마님과 화순은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화순이 빨래터에 빨래하러 가고 없을 때 김마님이 목도리를 불렀습니다. 목도리야, 목도리. 목도리는 마님의 부름에 김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목도라. 그동안 치료하느라 목욕을 못했더니 몸이 찌뿌둥하구나. 그러니 내 방에 목욕물 좀 데워 오너라. 김마님은 목도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도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물이 데워지자 물통에 담아 김마님 방 욕조에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모두 채워 놓았습니다. 오, 그래. 수고했구나. 헌데 목도라, 내 등 좀 밀어주면 안 될까? 김마님은 더욱 앙큼한 눈빛으로 목도리를 바라보며 부탁했습니다. 등을 밀어달라는 말에 목도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등을 밀어달라는 부탁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상해보니 마님의 하얀 속살을 손으로 만져야 한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인 마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목도리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욕조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김마님은 옷을 벗고 욕조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어깨와 등이 물 위로 드러났습니다. 목도리는 수건에 비누를 묻혀 마님의 등을 살살 밀기 시작했습니다. 매끄러운 피부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목도리는 더욱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떠시오, 목도라. 시원하오. 예, 마님. 시원하시지요? 목도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원하구나. 역시 목도리는 손재주도 좋구나. 김마님은 기분 좋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도리는 더욱 열심히 마님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님이 몸을 돌려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김마님의 눈은 물기에 젖어 더욱 촉촉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목도라, 이리 좀 더 가까이 와 보거라. 김마님은 목도리를 불렀습니다. 목도리는 마님의 부름에 얼굴을 붉히며 마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마님은 갑자기 물속에서 손을 뻗어 목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도리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마님. 맙소사. 목도리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님은 목도리의 손을 더욱 힘껏 잡았습니다. 목도라, 나는 내가 좋다. 내 곁에 있고 싶다.
김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목도리에게 고백했습니다. 목도라,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내가 없으면 나는 외로워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김마님은 계속해서 목도리에게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화순이 빨래 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순은 부엌에서 김마님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순은 욕조 안에 있는 김마님과 욕조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목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김마님이 목도리에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순은 소리쳤습니다. 김마님은 깜짝 놀라 목도리에 손을 놓고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도리 역시 화순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순은 김마님에게 달려가 수건으로 마님의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목도리 총각. 당신 지금 마님께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화순아.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등을 밀어달라고 하셔서 등만 밀어드렸을 뿐입니다. 목도리는 억울한 듯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화순아, 오해야. 목도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목도리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내가 목도리의 손을 잡은 것이다. 김마님은 화순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목도리 총각,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총각을 좋아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화순은 김마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화순은 눈을 부릅뜨고 목도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화순의 단호한 태도에 목도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도리는 고개를 숙이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돌아가 짐을 챙겨 김마님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김마님은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도리를 불렀지만 목도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도리는 다시 나무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도 재미가 없었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김마님과 화순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목도리는 며칠 동안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술에 취하면 괴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더욱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도리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김마님과 화순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목도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목도리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김마님 댁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목도리는 깨끗하게 세수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김마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목도리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화순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화순은 목도리를 보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마님은 2번 다시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화순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마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목도리는 화순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화순은 목도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화순은 목도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김마님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도리는 김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의 사과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마님은 목도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님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목도리는 더욱 성실하게 마님 댁에서 일했습니다. 김마님과 화순 역시 목도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김마님과 목도리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목도리는 김마님과 화순, 두 여인의 사랑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요한 아침 햇살이 옅게 들이운 조선시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양반 마을 풍경입니다. 녹음이 짙은 관악산 자락 아래 기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기와집은 마을 어귀 버드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김마님의 댁입니다. 김마님은 눈처럼 흰 피부에 붉은 입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후 감감무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어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마님은 홀로 텅 빈 집에서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는 늦여름이 되었습니다. 김마님은 답답한 마음에 젊은 여종 화순을 데리고 관악산 깊숙이 자리한 연주암으로 향했습니다. 연주암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오래된 암자로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마님은 연주암 약수로 목을 축이고 대웅전에 들어가 향을 피운 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 다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화순과 함께 암자를 나선 김마님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님, 오늘 연주함에 기도드리러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아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김마님은 말없이 관악산의 푸른 산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소나기람. 김마님은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 올라올 때 보니 저 언덕 너머에 작은 돌 동굴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을 듯합니다. 돌동굴. 그렇다면 어서 그리로 가자. 김마님은 화순의 손을 잡고 빗줄기를 피해 산길을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뛰어가자 언덕 아래 작은 돌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얘야. 옷이 완전히 젖어버렸구나. 그럼 마님, 옷을 벗어 말리시지요. 제가 물기를 짜드리겠사옵니다. 아니, 산속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지 않으냐? 마님, 이곳은 인적도 드문 깊은 산중인걸요. 돌 동굴 속에 누가 있겠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김마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화순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화순의 도움을 받아 치마 저고리를 벗은 김마님은 쏙쏙 빠지 차림으로 동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화순은 김마님의 옷을 받아 물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웬 젊은 나무꾼이 도끼를 든 채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마님의 벗은 몸을 보고 깜짝 놀라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김마님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순에게서 옷을 빼앗아 황급히 몸을 가렸습니다. 나무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갑자기 불쑥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것이오. 김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나무꾼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 급히 들어왔을 뿐입니다.
동굴 속에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어찌 남의 알몸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소?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마님께서 억울하시면 저도 옷을 벗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꾼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입고 있던 도포를 훌렁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속 바지 차림으로 젖은 옷에 물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여기 여자들만 있는데 어디서 옷을 함부로 벗는 것이오? 이제 와서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소? 서로 알몸을 다 봤으니 이제 피차일반 아니겠소? 김마님과 화수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황당한 표정으로 나무꾼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마침 밖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웬 늙은 스님이 목탁을 든 채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미타불.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구려. 이곳에 벌써 여러분들이 와 계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스님. 스님도 비를 쫄딱 맞으셨군요.